내 창을 거두어 거미줄을 치게 하라. 선동정치는 이렇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미쳐 날뛰게 만드는 중우정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테네의 길을 묻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아테네 패망의 사무의 일조 중에서 마지막으로 선동정치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동정치에 대해서는 아테네의 선동가 클리온이 아테네 시민들을 개처럼 끌고 다녔다, 이런 말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이것은 멕시코의 화가 오로즈코라는 사람이 그린 선동가라는 그림인데요. 선동가가 나타나서 해골을 들고 설치고 있는데도 군중들은 여기에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동정치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광우병 촛불 집회 2008년 4월의 모습입니다. 이때 있었던 한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광우병 쇠고기도 먹을 만해 하고 부시가 말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형님 잘 먹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지요. 예, 물론 뭐 명백한 거짓 선동이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애교로 모아줄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 당시 얼마나 끔찍한 그런 계당과 선동이 난무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학생들이지 않은가요? 이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들이 사리 분별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어린 학생들을 시우 현장으로 끌고 와서 도대체 무엇을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광우병 시위는 정권 퇴진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가 픽픽 쓰러지는 모습을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우리 대한연대의 전 상임대표였던 민경우 씨가 명백하게 증언을 해 주었잖아요. 정말 용기 있는 증언이었다고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만,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이런 선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이 이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절대 아니라 이것은 뒤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획을 하고 부추겨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민경호 씨가 증언을 해준 것이거든요. 또 소가 픽픽 쓰러지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가 실제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아니라 다른 병에 걸린 소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야말로 날조된 거짓 선동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명백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독일의 주간지에 실렸던 사설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한 선동가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선동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그 옆에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2차 대전 전에 독일에 있었던 선동정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한 그런 사설이었습니다. 선동가는 문제가 많다.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 아무리 바보라고도 이것을 잘한다. 그런데도 이것을 못 막는 것은 선동적 연설 때문이다. 이런 선동가는 곳곳에 존재한다. 그들은 오른손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왼손으로는 떡고물을 챙긴다. 이 떡고물은 뭐 경제적인 것 또는 정치적인 것 다 포함되겠죠. 이들은 전부 이게 허구에서 나온 거짓말 투성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 현명한 시민들 뿐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이 전부 이거 허구 아니냐. 그리고 행동을 해야만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을 간파한 독일 어느 주간지의 사설이었습니다마는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독일에서 나치 선동을 막지 못했지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이렇게 선동정치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현명하다면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결국은 그거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선동정치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이론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선동정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영상 하나 보시죠. In German medieval Nuremberg,
the marching, seething squash of Adolf Hitler's Nazi Congress comes to an end. This year they say there are 800,000 pairs of boots standing heel to heel, waiting for the Führer's final speech. And the high spot comes when, after a detailed review of Nazi achievements, Hitler cries, "My life's fight has not been in vain." Indem ich euch überblicke, weiß ich, mein Lebenskampf ist nicht umsonst gekämpft. Sein Sowjetzeichen soll er vor sich hertragen und wir werden in unserem Zeichen wieder siegen.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 현장에 있었던 80만 명의 독일 시민들 중에 이날의 나치 선동이 5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2차 대전의 시발점이 되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정말로 참혹하기 그지없는 재앙을 불러오는 선동이 이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히틀러는 세치혀로 독일 국민을 강간하였다. 정말 끔찍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것만큼 히틀러의 선동 정치를 정확하게 짚어낸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뒤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괴벨스입니다. 그가 선전상으로 임명된 후에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오줌 속에 600만 명의 유태인들의 죽음이 있다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이것은 그가 선동연설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선동연설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지요. 이것은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총력전을 선동하고 있는 괴벨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괴벨스가 어린 아이들을 선동정치에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신체적 결함 때문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신체적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훌륭한 분들이 참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실연을 당하고 하는 일마다 모두 실패해서 자살을 기도하고 사람은 선동가로 변모하면서 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계기는 바로 히틀러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본래 그는 히틀러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히틀러의 반공산주의, 반유대주의 이거는 일종의 혐오의 정치죠. 공산주의와 유대주의를 혐오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히틀러가 막 쏟아내고 있었는데 자기의 열등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혐오의 정치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선동을 하는데 연극, 영화, 음악, 미술, 체육, 학교, 학생, 어린이 어떤 모든 것을 선전선동에 활용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과장과 왜곡은 말할 것도 없고 거짓, 조작, 날조를 그냥 밥 먹듯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선동정치의 극단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독일 국민들을 집단 광기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독일 국민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아무런 죄도 없는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전쟁터에서 서로가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다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유도 없이 어린 아이 남녀 할 것 없이 600만 명을 죽이는 홀로코스트의 참극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고 그 배후에 이 바로 괴물 선동가 괴벨스의 선동정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동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집단관계에 빠뜨리게 되면 그야말로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선동정치인 것입니다. 이제 아테네의 선동정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테네의 선동정치의 시작은 바로 이 사람 페이시스 스트라토스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좀 특색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메가라 앞에 있는 살라미스 섬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 영웅으로 떠오르는데 이 사람이 자작극 선동을 벌입니다. 스스로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내고 내가 어떤 기한한테 습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 경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시민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경호원을 붙여두는 거죠.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세 사람이 곤봉을 들고 가고 있고 뒤에 페이스 스트라토스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호원 숫자를 점점 늘립니다. 그때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50명까지 늘린 다음에 이 곤봉을 버리고 총칼을 들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집권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의 선동 정치에 의해서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이것으로 끝났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이 사람이 한 번 이제 쫓겨나거든요. 쫓겨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권으로 해서 돌아올 때의 모습입니다. 가만 윤기가 흐르는 말이 황금색 마차를 끌고 페이스트라토스가 타고 가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보시죠. 아테나 여신으로 변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시장에서 꽃을 파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이 여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아테네의 수호 여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아테나 여신으로 분장을 해서 마차를 타고 거창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다 소문을 내서 선전을 해놓은 거죠. 페이스트라토스가 드디어 아테나 여신과 함께 아테네로 돌아온다고 하더라. 그가 아테네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러더라. 이런 선동을 해서 시장 바닥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선동 정치의 쇼를 펼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사람의 기재였습니다. 이게 페이스트라토스가 펼친 두 번째 선동 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선동가는 바로 클레온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의 선동 정치 중에 첫 번째는 아주 잔혹한 그런 선동 정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미틸레네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항복 협상을 하러 온 것입니다. 이때 클레온이 나타나서 연단에 올라가 가지고 일장연설, 아주 우렁찬 연설을 했다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 모조리 처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동연설을 하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미틸레네 사람 전원을 처형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그날 저녁 아테네 시민들이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그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한 1000여 명에 불과했다는 것이거든요. 2만 명이 넘는 시민들 전원을 처형한다는 것은 너무나 잔혹한 것이죠. 이렇게 클리오는 잔혹한 선동가였던 것입니다. 아까 괴벨스를 말씀드릴 때 열등의 의식에 빠진 선동가가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클리온도 그런 끔찍한 일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아테네 시민들이 그 결정을 뒤집는 바람에 먼저 떠난 배를 따라잡기 위해서 쾌속선을 보내가지고 그 참화를 가까스로 면했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이것이 바로 클레온의 끔찍한 선동 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선동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테네에 이제 역병이 돌았다고 그랬죠. 그때 아테네의 시민들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참혹한 역병이었는데 이때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하면은 그런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달래주고 그렇게 안정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선동가들은 그 반대지요. 그 불안과 불만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그에 기대서 페리클레스를 축출하고 맙니다. 클레온의 세 번째 선동 정치작은 바로 배심원들의 일당을 한꺼번에 300%를 인상하는 포퓰리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기를 독차지한 그런 사법을 장악한 다음에 소위 시코판테스라는 말을 유행시킬 정도로 포퓰리즘이 선동 정치로 이어져서 나라를 망친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꼼수 선동가 니키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건설된 니키아스의 합창 후원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니키아스는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기부를 해서 소위 평화의 포퓰리즘을 벌였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때 그가 낸 구호가 바로 내 창을 거두어 거미줄을 치게 하라. 소위 평화 선동인 거죠. 그 당시 이제 아테네 시민들은 전쟁과 역병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호에 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스파르타와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평화조약이 전쟁을 막지도 못했고 결국 스파르타가 힘을 다시 되찾아서 다시 아테네를 멸망시키는 그런 기회만 만들어주었던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선동정치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또 니키아스의 선동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칠리아로 원정을 떠나는 아테네 해군 함정들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 시칠리아 원정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알키비아드였습니다. 반대로 니키아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반대 의견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갑자기 태도를 180 바꿔가지고 야 원정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대규모로 보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한 이유가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이거 이렇게 했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겁을 먹고 원정을 포기할 것을 기대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꼼수 선동이었던 것이죠. 예, 이 꼼수 선동가가 벌인 또 하나의 일은 아테네에는 다양한 에르메스 신상이 여행자를 보호하는 신이었습니다. 이거를 파괴하는 일을 자기 두 동생과 자기 핵심 지지자 300명을 시켜서 합니다. 이거 여행자의 신이니까 신상이 파괴된 거는 불길한 조짐이니까 원정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일기를 대하고 벌인 일종의 선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먹혀들지 않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알키비아데스를 축출하는 데 이거를 이용해 버리죠. 그야말로 꼼수 선동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알키비아데스도 그에 못지 않아요. 사실 그 니키아스와의 싸움을 먼저 시작한 사람은 바로 이 알키비아데스였거든요. 그 니키아스가 스파르타와 평화조약을 추진하는데 바로 이 푸딕스 언덕이라는 이 연단에 알키비아데스가 올라가서 거짓말로 시민들을 선동해 가지고 니키아스가 추진하던 평화조약을 깨뜨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키아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방 당했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거기서 언젠가는 내가 안갚음을 하겠다고 맘먹었는지 결국 알키비아데스를 모함을 해서 내쫓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말지요. 이렇게 편가르기에 의한 선동 정치가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아테네를 멸망시키는 결과로 써들었던 것이죠. 다음은 공산당의 선동 정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하고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취당하고 억압부는 인민들을 해방시켰노라.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오히려 착취와 억압은 더 심해졌지요. 그야말로 선전선동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장면은 중국에서 모택동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를 마르크스주의자와 레닌주의를 포함해서 공산주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포스터입니다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은 어느 장면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의 모습이지요. 정말 이런 선동이 아주 이골이 났지요. 이렇게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이런 선전선동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선전선동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런 선전선동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공식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일상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선동 정치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선동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선동 정치에 끌어들이는 나라는 세상에서 그렇게 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선동 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죽창가가 웬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18세기에 살고 있나요? 19세기에 살고 있나요? 이것은 2018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반일 선동의 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일제 36년의 치욕을 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죽창가를 부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근데 네이버의 라인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서 독도에 방문한 조국 혁신당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애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무슨 애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반일 감정을 이용한 애교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 사태의 당사자인 네이버나 라인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상대 국가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익이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네이버 라인이 일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 전산망을 이용하는 사업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우호적 관계가 되어야 그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다고 그러면 일본에서 그런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일본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선동을 해대면 일본에서는 또 극우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반한 감정을 일으키는 시 선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는 네이버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데 결정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그야말로 앞뒤 가릴 줄 모르는 그야말로 철부지들이 하는 불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 철없이 버리는 어린애들이 불장난이 때로는 초가상가를 태우는 법 아닙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한번 깊이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만,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무슨 모습입니까? 깃발이 휘날리고 있죠. 뭐 그 깃발들을 보면은 이것이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건 구호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구호가 보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무기는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야말로 평화의 포퓰리즘이죠. 무기가 없으면 평화가 오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죠. 나는 내 머리 위에 포탄이 떨어져도 평화를 외치리라. 듣기에는 참 멋있는 말이지만 결코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무기 없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선전구호에 불과할 뿐인 것이지요. 또 이걸 보겠습니다. 미국 사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미국 사드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 무기 사드 즉각 철거해라. 반미 선동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기회만 되면은 반일 반미 구호가 등장을 하고, 특히 더 위험한 것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심해지면 그때 틀림없이 평화의 포퓰리즘이 시작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이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절규를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알아서 저럴까요? 또 그보다 더 어린 애는 그냥 머리를 감싸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것일까요? 이게 뭐 나라를 망치자는 것입니까? 자기 자식을 망치자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게벨스의 선동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게벨스가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들까지 끌어서서 선전선동을 했기 때문에 더 욕을 먹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반성을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결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앞장세우고 내세워서 선동을 일삼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선동 정치는 또 이런 모습이 정말 제가 아주 개탄을 금할 수 없는데요. 이게 어느 대학 교수의 말씀이에요. 대학 교수라고 하면 그야말로 대표적인 지성인 아닙니까? 이치에 맞게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국민들에게 깨우쳐 줘야 되는데, 오히려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이게 잠수함이라는 거예요. 또 뒤에다가 애개인이라는 말을 갖다가 붙입니다. 이건 뭐 혹세무민하자는 것입니까? 애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이건 기물체가 이러이러하니까 이건 나는 잠수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 떳떳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왜 애개인이라는 말까지 그러다 붙여가지고 대학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식으로 계담을 뱉뜨리는 것이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또 이건 천안함의 파괴된 모습입니다. 이거는 사실 명백한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또 우리끼리 조사한 것도 아니고 중립국의 전문가들 4개 나라에서 불러다가 그 사람들의 입회하에서 모든 증거를 명백하게 해서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저는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결코 여기에 흔들리지 않지요.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동정치 중에 또 한 가지 이 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 재처리수 방류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인데요. 그냥 야당 의원들이 아니라 당대표와 중진들입니다. 반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기들이 생각이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반대하는 거 충분히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어디가 전 국민이 반대합니까? 저 반대 안 했거든요. 우리 대한연대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 반대하셨어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국민 중에 이게 반대하는 사람 많지 않았거든요.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포스터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민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민들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럼 지금쯤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때 우리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다라든가 아니면 지금도 그때 생각이 맞다라든가 뭔가 가타부타 얘기가 있어야지. 그냥 꿀먹은 벙어리잖아요. 그냥 아니면 말고입니까? 이게 공당의 대표들이 그것도 중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정말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각성이 있어야 되고 이들에게 그것을 좀 깨우쳐주고 싶은데 그 길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동정치와 선동가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선동정치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바로 공포, 혐오, 죽음, 연민, 증오, 분노 등 하여튼 이용 가능한 모든 감정을 자극해서 민심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짓과 조작에 기반합니다. 바로 세월호가 잠수함에 침몰됐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선동정치는 편가르기 정치를 먹고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편가르기 정치는 무조건 내 편의 얘기는 믿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담동 술자리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직도 30%에 이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지진에는 그 진앙지가 있다고 그러죠. 진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선동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원지가 있기에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선동정치를 일삼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참여다. 자발적인 촛불 집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이 민경호 씨가 증언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동정치는 또 본래의 목표를 은폐한다고 그러잖아요. 광우병 시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퇴진이 목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동정치는 이렇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미쳐 날뛰게 만드는 중우정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선동정치가 마지막 단계의 이름은 바로 이렇게 집단 광기에 빠진다는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 제가 아테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아테네의 망국을 불러왔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선동가의 8가지 특징을 콜롬비아 대학의 역사학자인 루티지 정리해 놓았다고 제가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동가란 대중 연설을 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연설을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격앙시키고 분노를 끌어올리게 하고 하는 이렇게 선동적 연설을 잘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탄핵 정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열렬한 성원을 받아서 스타덤에 올른 사람이 있었지요. 아첨과 욕설을 잘한다고 그러네요. 아첨은 자기가 아첨 받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남한테 아첨을 잘할 수도 있겠지요. 욕설은 뭡니까? 이게 아주 끔찍하고 흉악한 험상궂은 욕설을 말하는 거지요. 자, 결정적 이슈를 교묘히 회피한다네요. 기자가 뭐 곤란한 질문 물어보면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든가 또는 엉뚱한 답변을 하지요. 또 어떤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저 사람이 몸통이다 이렇게 또 떠다넘기는 것도 아주 뻔뻔스럽게 하죠. 무엇이든지 약속을 한다 하네요. 아주 시리즈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이게 선동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존한다고 그러네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 검찰 독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 독재를 얘기하려고 하면 이건 이러하니까 검찰 독재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그걸 뭐 충분히 받아들일 사람 받아들이고 아닐 사람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검찰 독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 독재가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법원 사법부는 어디 갔나요? 영장을 검찰이 마음대로 합니까? 압수수색을 검찰이 마음대로 합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적 반감을 자극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지요. 또 원칙에 대한 의지가 없다. 원칙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 문제에 해당되게 되면은 그 불체포 특권에 기대려고 하잖아요. 그게 절대로 권력을 놓으려고 하나죠. 뭐 당대표가 되었든 무슨 뭐 국회의원이 되었든 어떤 무슨 자리가 되든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선동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 루틴이라는 분은 60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사람은 혹시 뭐 살아서 타임머신 타고서 우리나라에 한번 다녀가신 건 아닌가. 여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아테네 패망의 끝판에 해당하는 중호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테네가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반면 교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